국어 교과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넣어놨는데 1학년 1학기 책이요. 가, 나, 그리고 국어 활동 3개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학년 1학기 책이 가와 나하고 쪼개져 있다는 거죠. 2개로. 왜 쪼개놨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답은 무거워서요. 네, 농담 같지만 진짜 무거워서입니다. 1학년 아이들이 어깨가 자꾸 눌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애들이 무거울까봐 세심하게 배려를 해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할 때 가방을, 내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가방을 자기 몸만한 걸 가지고 와요. 브랜드 로고 크게 딱 박힌 걸. 엄청나게 크게 가가지고. 그게 애들한테 중요할까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가방 애들은 좋아요? 가볍고, 여닫기 편하고, 튼튼한 거예요. 근데, 뭐, 브랜드나 색상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가방을 정할 때 그런 걸 많이 고려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식 때 이야기 해놓으면 저희 학교 보안관이 와가지고, 아,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가방이 어제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때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이유가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다. 자, 수학은요, 1학년 1학기 수학 익힘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는요, 국어, 수학, 통합교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끝이에요. 끝. 예, 정리되셨죠? 근데 이 통합교과가 나뉘어요, 셋으로. 바른생활, 요거 들어보기 익숙하죠, 좀. 예, 이름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3개로 쪼개집니다, 통합교과가. 바른생활은 교과로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도덕, 바르니까 도덕이랑 사회일분물이 들어가겠죠, 많이. 그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와 과학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즐거운 생활은 애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게 음악, 미술, 체육이겠죠.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통합교과 안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들어가요. 이렇게가 이제 교과예요.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설명하실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교과서가 없더라. 그래서 아이를 닥달을 했더니, 막, 자기는 억울하다. 난 이것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시면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학교 안에, 학교라는 교과서 안에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쪼개져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사람들 안에도 바슬질이 쪼개져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탐험도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이 교과서 국정조사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우리 어릴 때, 저만 그런가요? 저 어릴 때처럼 바슬질로 해주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 어디죠?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초등학교에서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어와 수학 같은 정말 기초가 필요한 거 빼고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습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한글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한글 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다. 네, 한글 놀이라는 단어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글 때문에 만들어 놨다. 언제 할 거니? 1학년 1학기 초에 34차 시를 다 넣어 놨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한글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고 놀이로 가르친다는 거죠. 어떤 학부모님이 손들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애는 한글을 다 아는데 그럼 초등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나요? 그러는 거예요. 뭐 배우겠어요? 애들하고 똑같이 놀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억 만들고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한글을 다 아는 아이들은 그런데 재미없어 할까요? 즐겁게 참여할까요? 당연히 즐겁게 참여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한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이제 믿지 못하셔가지고 그러나 나는 집에서 또 한글을 가르치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또 추천해드려야죠. 첫 번째는요, 학교에 받아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애매하시죠. 학교에는 받아쓰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중심평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받아쓰기라는 것을 막 강조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어린 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받아쓰기의 복병은 항상 겹받침이죠. 그래서 저 겹받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낱말알기 있잖아요. 낱말알기. 지금 내 아이가 아직 입학하기 전인데 한글을 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있으시죠? 저도 이제 제 아이가 한글을 알고 들어갔거든요. 가르친 게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약간 그 당시에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제가 왜 아쉬웠냐면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책 같이 많이 읽어주시죠. 나는 아이에게 한글과 국어를 꼭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게 당연히 함께 책 읽는 거겠죠. 함께 독서하는 건데, 그 독서할 때 애들이 제 애가 글을 알고 모르고 할 때 질문이 완전히 달라요. 경험하세요? 글을 모를 때의 질문은 뭐예요? 애가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해요. 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한글을 알면 뭘 물어봐요? 그렇죠. 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말들을 자꾸 해요, 아이가. 그러면 한글을 모를 때는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창의성과 상상력 같은 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부족한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글을 알고 나면 좋아지는 게 뭘까요? 문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문해력은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문해력만큼 부모님을 당황하게 하는 게 없죠.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아는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어서 항상 제 호주머니에 그때 휴대폰이 있었어요. 사전 켜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국어 시간에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아이들은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글을 읽습니다. 읽기 유창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소통하거나 할 때. 그래서 가정에서도 만약에 내 아이가 입학 전인데 한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다. 억지로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알게 되면 오히려 그때 이제 하실 거는 문해력 그것보다는 그냥 읽기를 많이 해보시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해봤거든요, 많이 하면 아이가 나중에 어떤 반응 보일까요? 더 이상 같이 읽지 않겠어. 나는 혼자 보겠어. 약간 애들이 이렇게 변해요. 수학은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걱정하잖아요. 수학을, 한글을 모르면 할 수 있는 거야? 교과서를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글을 몰라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우개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럼 3 쓰고, 노트가 5개니까 5 쓰고, 이렇게 하게 해놨고요. 위에도 보면 1, 2, 3, 그 다음은 뭐겠어요? 4, 5, 6이겠죠. 9, 8, 7, 그 다음은 6, 5, 4겠죠. 수학 1단원부터 3단원까지 3월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게 모두 다 저렇게 돼 있어요. 한글을 몰라도 된다. 제가 지금 계속 안심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했어요. 이거 문제가 어떻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3 더하기 4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애들 모두 다 답이 뭐예요? 7이잖아요. 그럼 한번 풀어볼래? 그리고 앞에서 답은 7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애들마다 답이 다 다른 거잖아요. 선생님 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요게
아이들마다 답을 다 다르게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주도성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 이런 거 합니다. 저희 학교 입학하면. 나는 아이의 옷을 골라준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옷을 입게 놔둔다. 손들어 보세요. 오, 꽤 있으시네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입을 옷을 정해주시죠. 요 아이들요, 계속 정해주면요, 5학년, 6학년 돼도 뭐 물어보냐면, 오늘 나 뭐 입어? 이거 물어봐요. 네. 학교에서 제가 지금 5학년, 6학년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너 옷, 네가 입고 오니?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아직 골라줘요. 요 아이한테 뭐 하라 그러면요, 저한테 1시간에 10번씩 찾아와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지금 하셔야 되게, 아마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가셔가지고, 배웠어, 나 하나. 옷을 네가 입어, 앞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애가 되게 당황하겠죠. 이럴 때 제일 좋은, 요렇게 하셔도 또 결과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또 이렇게 혼내는 엔딩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옷을 네가 골라봐 이러잖아요. 유치원 갈 시간은 있는데 지금 애가 옷 고르고 나오는데 한 4, 50분 걸려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가지 선택지를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제한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택지를 주셔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딱 하나예요. 어떤 걸 주의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사실 요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이제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게 있는데, 아빠는 좀 다른가 봐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렇게 입고 나간다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입고 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시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선택지를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빨리 결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지막인데, 이 통합교과에서 보시면, 자, 놀이가 엄청 많아졌다. 요 놀이는 말씀드렸죠. 유아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아버님도 혹시 계세요? 네, 아버님 계시네요. 어머님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역할이 바뀌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몸으로 놀아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몸으로 놀아주는 게. 근데 그 몸으로 놀아주는 시간이 아이들마다 제가 물어봤을 때요, 생각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꽤 많이 나요.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물어보면, 저녁 시간, 월, 화, 수, 목, 금 다 나가서 노는 애들이 있고요. 주말에도 계속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노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실외에서 노는 시간과 몸으로 노는 시간이 다르다는 건요, 몸 안에서, 일단 특히 유아는 뭐 마찬가지인데, 신체 발달과 소근육과 대근육의 차이들이 계속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많이 해주시면 이런 수업 시간이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배움 지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양한 걸 배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부모님들께서 좀 하시면 좋을 법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제가 여기서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학교 폭력에 대한 건데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를 좀 보는데요. 네. 아이가 주로 많이 이렇게 맞아서 와요. 맞아서 오고 덩치도 크고 제일 큰 애인데도 이렇게 맞아서 오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1학년짜리 남자애들이라서 자주 놀면서 다치는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그 애들한테 그 갈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해야 될지, 항상 그냥 피해라, 혹은 그냥 맞지 말고, 때리지는 못하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그 친구들한테 때리게 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피해라, 뭐 이건 그냥 그 친구랑 놀지 마라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네네. 너무 지금 교육을 잘 하신 게요. 제가 이런 사례를 보거든요. A라는 아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잘 받아서 참아요. 근데 B가 계속 괴롭히고 때려요, 찔러요. 그때 A가 못 참고 얘를 같이 때렸어요. 그럼 얘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제가 3학년, 4학년 아이들 학생들 교육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집에서 뭐라고 하시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때리래야!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애들이. 요즘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교육을 너무 잘 하시고 있는 건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도 안 해야겠지만, 그만해, 싫어, 하지 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면,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장난인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폭력이야. 그게 애들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사표현이라고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내 아이한테도 제가 교육을 할 때 의사표현을 상대방이 하면 그 즉시 멈춰야 되고, 나도 불편하고 싫으면 의사표현을 해야 돼. 그런 데서 하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께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표현을, 근데 이제 제가 고학년한테는 또 이렇게 안 해요. 고학년들은 의사표현하라 그러면 얘들도 장난을 쳐요. 하지 마,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걔들은 그냥 법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저학년이 어리니까요. 의사표현이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휴대폰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휴대폰도 진짜 많이 말씀하시니까, 휴대폰 언제 애들 주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숨 막 쉬지 않아요, 지금. 휴대폰 언제 주면 될까요? 답은 아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휴대폰을 갖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게임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중독의 영역이에요. 중독. 도박, 마약, 술, 담배 이런 중독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아이에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줘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조절이라는 건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요, 이제 제가 했던 방법만 알려드리면, 아이가 이제 하잖아요.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없을 때 좀 구분이 되겠죠. 조절을 할 때 아이가 휴대폰을 많이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옆에 타이머를 줬어요. 타이머를 주고 처음에는 3분. 그리고 3분의 시간이 지금 얘가 띠디디딕 하잖아요. 이때 즉시 멈춰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걔는 조절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조금만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기기를 다시 뭐 뺏거나 버리거나 치우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마 많이 느끼실걸요. 언제 많이 느끼시냐면 휴대폰은 없어도 TV가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조절 안 되면요, 그 아이는 아직 갖기에 한참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조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은요, 저희 아이 지금 6학년이거든요. 제 아이도 30분 이상 한 번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30분을 넘어가는 순간 그때는 뇌 구조도 달라지고요. 그냥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영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요,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해 주셔도 훨씬 편안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교육생님께서 자존감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자존감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런지 막 분노를 막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바로 설명드렸거든요. 선생님, 그건 자존감 아니에요. 걔는 자존감 낮은 애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민원에 이런 민원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전화 와가지고요. 선생님, 제 아이 같은 반 아이들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가 칭찬을 듣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전화 걸려옵니다, 학교 교무실에.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라서. 지금 그분은요,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 자기애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란, 맨날 그 자존감 용어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근데 비교를 당해가지고 떨어진다, 이거는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은 뭐냐면요, 엄청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힘. 못해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힘이에요. 실패를 해서 망가지면 그거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이인 거예요. 그걸 내 아이를 어떻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요. 아이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걔를 한번 건드려 보셔도 돼요. 너 이거 못하잖아. 나 잘하거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자존감 높지는 않은 애들이. 네. 나 못해. 근데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존감 되게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존감에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걸 좀 자존감 높이려면 뭘 하면 될까요?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면 돼서 이것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내 아이에게 하루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얘기를 5번 이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연령대에 안 하시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는 영원히 못 하십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냐면 하루에 학교에 저희 같이 가거든요. 학교 갈 때까지 한 30번은 가볍게 합니다, 저는. 일단 일어날 때부터. 네, 이렇게. 그러면 그 듣는 애가 매일 아빠가 오늘도 잘해줘서 고맙다. 학교 와서 잘해서 뭐 너무 멋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매일 들으니까 지겹고 그래서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제 아이도 저한테 똑같이 돌려줘요. 부모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한다는 말 매일매일 들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내 아이에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네, 그런 의미로 옆에 지금 앉으신 분들 다 모르는 분이시죠? 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쉽게 올 수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을 내서 힘들게 이제 와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사실은 같이 이제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민과 이런 것들 나누실 분인데 이분들한테 우리 이제 서로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분 좋은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아이가 기분 좋은 말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옆에 분 보시고요. 기분 좋은 말 하실 수 있는 제가 시간 1분 드릴 겁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1분 해보게 준비. 네, 1분 해보시겠습니다. 네, 유난히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지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위축돼 있지? 왜 그럴까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되게 어색하시죠? 애들 들으면 되게 어색해하는 아이 있고요. 어떤 애는 선생님 저도요 이런 애 있거든요. 그 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학부모 상담해보면요. 제 교육 경력 18년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입니다. 많이 듣고 자란 아이, 많이 하고 자란 아이는 되게 잘해요. 이런 표현. 이게 그 아이들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되시려면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나는 내 아이에게 기분 좋아지는 말, 힘이 되는 말 많이 하고 하실 수 있다면 아이 말고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누군가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2시까지고 출근은 딱 12시입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